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늦은 오후. 구로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 골목은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로 희미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허름한 3층 건물의 2층. 좁고 어두운 부엌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은주. 적어도 이 동네와 그녀의 작은 세상에서는 그랬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낡은 식탁 위에는 밥 2공기와 단출한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강서연.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위엄이나 화려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빛바랜 티셔츠와 무릎이 나온 추리닝 바지, 질끈 묶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영락 없는 가난한 동네의 새댁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 박지훈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이은주라는 허구의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곧이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였다. 명품 로고가 막힌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피곤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부엌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저녁은 그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차가웠다. 서연. 아니 은주는 끓고 있던 찌개를 그릇에 옮겨 담으며 대답했다. 다 됐어요. 와서 먹어요. 또 김치찌개야 지겹지도 않나? 지훈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은주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이내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것이 시험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이 남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3개월간 본 것은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돼지고기 많이 넣고 끓였어요.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식탁을 차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지훈의 어머니, 초의 여사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어휴, 이게 사람 사는 집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숨이 턱 막혀 찌개 냄새에 곰팡내에. 최 여사는 은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지훈아, 오늘 일은 어떻게 됐어? 투작업 말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었다. 말도 마세요. 어머니, 다 된 밥에 재 뿌렸어요. 그 영감탱이가 마지막에 말을 바꾸는 바람에. 뭐? 아니, 그럼 우리 아들 또 허탕친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애초에 네가 뭘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비난은 곧바로 부엌에 있는 은주를 향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집에 들여놓으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남편 길을 살려주기는커녕 있는 복도 다 차버리는 여자야. 은주는 묵묵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다. 그녀의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가시 돋친 말들은 이제 익숙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무뎌졌다. 아니, 무뎌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최 여사의 천박한 물질 만능주의와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비겁함까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저도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지훈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머리가 아파. 내가 더 아프다. 이놈아, 내 친구 아들들은 전부 외제차 끌고 강남 아파트 사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넌 이게 뭐야? 이런 반지하 같은 집에서 저런 애랑 어휴, 내 팔자야. 최 여사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경멸적으로 쳐다봤다. 이게 저녁이라고 차린 거니 어디서 개밥 같은 걸. 예?
너는 친정에서 밥상 차리는 법도 안 배우고 시집 왔니? 아, 맞다. 넌 고아였지. 배울 데가 없었겠구나. 그 말에 지우는 피식 웃었다. 아내를 향한 어머니의 모욕에 동조하는 비웃음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 대신 알 수 없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뭐 지나쳐 틀린 말 했니? 내 꼴을 봐. 입고 있는 옷이나 하고 있는 행색이나. 우리 지훈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를.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한 게 내 인생일 때의 실수다. 서연은 조용히 최의 여사를 응시했다. 아이오라 그룹의 회장 강서연으로서 그녀는 수많은 적들과 협상가들을 상대해왔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거물급 정치인들도 긴장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힘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 남자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중이라도 발견하고 싶었다. 지훈 씨, 배고프지 않아요?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소파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마. 당신 얼굴만 봐도 입맛이 싹 사라지니까. 그리고 어머니 말씀 틀린 거요 하나 없잖아. 당신. 정말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돼. 결혼하면 뭐라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의 눈은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부와 성공. 서연은 그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알뜰한 생활력이라는 거짓 프로필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기대했으리라. 어쩌면 그녀가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 거라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는 검사의 태도와 같았다. 뭘 어떻게 해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집 여자들은 남편 사업 미천도 대주고 명품 백도 사준다는데 당신은 뭐냐고 맨날 시장에서 떨이 옷이나 사입고. 콩나물 값 깎는 게 자랑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지를 토해냈다. 그의 논리 속에서 자신의 무능과 나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가난한 아내 탓이었다. 최 여사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거들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남편을 성공시켜야지. 넌 우리 집안의 기운을 다 깎아먹고 있어. 당장 나가서 공장이라도 다녀.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그들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아우성이 좁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이들에게서 더 이상 확인할 것이 남아있는가?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찌개 냄비로 시선을 옮겼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는 그녀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손맛과 비슷하다며 칭찬했던 바로 그 김치찌개였다. 그 기억이 이제는 역겹게 느껴졌다. 알겠어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그 대답에 지훈과 초의 여사는 만족한 듯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를 움직이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과 초의 여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차가운 방바닥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플랜 B 준비,
박지훈과 그의 주변 모든 것을 샅샅이 다시 조사해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이은주의 것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에우라 그룹의 회장, 강서연의 얼굴이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다. 박지훈은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다. 그는 온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통화를 할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퉜다.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의미 없이 담배를 태우는 시간이 늘었다. 강서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신으로. 비서 김 실장은 박지훈이 불법 사설, 도박에 거액의 빚을 졌으며 최근 시도했던 사기성 투자마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정보를 보내왔다. 그의 불안은 영혼까지 좀먹고 있었다. 서연은 이은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고 묵묵히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날은 유독 습하고 더운 여름날이었다.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올 뿐이었다. 지우는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땀과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며칠간 쌓인 피로와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연이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을 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최 여사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은 금방이라도 무기로 변할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거실에 대자로 뻗어있는 아들을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박지훈 너 이놈의 자식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우는 귀찮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어머니는 또 왜 오셨어요? 사람 좀 쉬자고요. 쉬어 쉴 정신이 지금 있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최 여사는 핸드백을 소파에 내던지며 지훈의 앞에 섰다. 방금 내 외숙모한테 전화 왔었다. 네가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다닌다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지훈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 입 가벼운 아줌마가 별소리를 다 했네. 그게 아니라 사업상 자금이 좀 필요해서 요르엔데 나 결도 사업 웃기지 마. 네가 하는 게 무슨 사업이야. 사기 도박이지. 내가 네 아버지한테 너 같은 놈 낳았다고 평생 구박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최 여사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변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엌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서연을 향했다. 다 전연 때문이야. 저 재수없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남편을 좀 일으켜 세울 생각을 해야지. 맨날 저렇게 죽은 사람처럼 앉아서 밥이나 축내고 있으니 전연의 궁상맞은 기운이 우리 집안 전체를 망치고 있다고.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또다시 시작된 비난. 하지만 오늘의 그것은 평소와는 다른 광기에 어린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의 실패가 그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비난이 자신을 향하자 폭발했다. 그의 열등감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어쩌라고 돈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아버지처럼 돈 많은 장인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 뭐?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미한테 말하는 뽐새 좀 봐. 네가 변변찮은 놈이니까 저런 변변찮은 년밖에 못 만난 거지. 누굴 탓해? 내가 변변찮아. 내가 어머니야말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다른 엄마들처럼 유학 한번 보내줬어. 아니면 가게라도 하나 차려줬어. 맨날 다른 집 아들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만 닥달했잖아.
모자의 추악한 싸움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시처럼 뱉어냈다. 서연은 조용히 벽에 기댔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민낯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서로를 탓하며 함께 진흙탕으로 가라앉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 그때 최 여사가 절규하듯 외쳤다. 그래,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저런 고한년을 며느리라고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회치됐는데 저 애미 애비도 없는 것이 뭘 보고 배웠겠어. 너도 똑같아. 박지훈 너도 내 애비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성질만 더러운 놈이야. 애비처럼. 그 말이 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의 여사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정말 짝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지훈의 손이 최의 여사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최의 여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그녀의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서연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을 치르면서 온갖 인간 군상을 봐왔다. 배신, 음모, 탐욕.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눈앞의 이 폭력만큼 원초적이고 추악하지는 않았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향한 폭력. 이것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분노를 터뜨린 후의 공허함과 자기 연민만이 가득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다 어머니 때문이야. 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부엌 입구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순간 그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난으로 바뀌었다. 마치 네가 이 모든 것을 보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아무렇게나 구겨 신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집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최 여사의 울음소리와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최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최 여사의 부어오르는 뺨에 얼음찜질을 해주었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쳤지만 이내 기운이 없는지 그대로 몸을 맡겼다. 내가 저런 놈을 낳았다고? 내 손으로? 흑흑. 최 여사는 넋 나간 사람처럼 울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경멸 대신 동병상련과도 같은 희미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네오도 봤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얼음주머니를 대주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실험은 끝났다. 결과는 최악이었다. 박지훈은 단순한 기생충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괴물이었다. 더 이상의 관찰은 무의미했다. 더 이상의 연극도 필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초의 여사를 택시에 태워 보낸 후 자신의 짐을 챙겼다. 짐이라고 해봐야 시장에서 산 값싼 옷 몇 벌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 작은 집에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돌아설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연극이 막을 내리는 무대였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수신이는 김 실장이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모든 것을 끝내야겠어.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은주는 오늘 밤 이 골목에서 죽었다. 내일부터는 아우라 그룹의 강서연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이 비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낼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른 어스름이 서울을 감싸고 있을 때,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도시의 잠든 동맥을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다. 차가 향하는 곳은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성체. 아우라 그룹의 본사타워였다. 어젯밤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을 빠져나온 강서연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차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은주가 아니었다. 낡은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몸에는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이 흐트러짐 없이 감겨 있었다. 간밤에 급히 호출된 스타일리스트가 매만진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그녀의 날카로운 턱선을 드러냈고 최소한의 화장은 오히려 그녀의 지적인 눈매와 단호한 입술을 강조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지 않았다. 그 손에는 오직 아우라그룹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차가 타워의 지하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장과 비서실 직원들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른 새벽 회장의 예고 없는 등장에 대한 놀라움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로비를 울리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최고층을 향해 솟아오르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차갑고 냉정하며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 지난 몇 달간의 연극이 남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회장 강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고층, 회장실의 문이 열리자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그녀를 맞았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사무실은 그녀의 성격처럼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해에 완벽한 질서 속에 존재했다. 이 공간은 그녀의 왕국이었고 그녀는 다시 옥좌로 돌아온 여왕이었다. 서연은 책상으로 가지 않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인 곰팡 내 나는 작은 방에서 모욕과 멸시를 견디고 있었다. 그 극단적인 대비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정심이나 연민은 사치였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에게서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앗아갔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 김민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10년 가까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수많은 위기를 함께 헤쳐온 충신이자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실장, 앉아요.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소파에 앉으며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그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지난 3개월간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서연은 서두 없이 말을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어요. 관찰 대상. 박지훈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섰어요. 김 실장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회장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것이고, 명령이 필요하다면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어젯밤 거실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폭력 사태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의 뒤틀린 탐욕과 자기 연민까지.
그녀의 설명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마치 적대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 실장은 그 건조한 어조 속에 얼마나 큰 분노와 혐오가 들끓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기생충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에는 통제불능의 괴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괴물은 내 이름, 내 배경을 보고 접근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초반에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박지훈과의 만남은 철저히 서연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보좌가 부족했다고 자책했다. 아니, 김 실장 탓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했던 문제였어요. 내 판단이 틀렸던 대가를 치를 겁니다. 물론 그 대가는 박지훈이 치르게 만들어야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거대한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김 실장 쪽으로 돌렸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이행해줘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령만 내리십시오. 치여째. 박지훈의 모든 것을 파헤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학창 시절의 평판, 사소한 다툼이나 금전거래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며 새로운 지시사항을 띄웠다. 둘째, 그의 모든 금융기록을 추적해요. 공식적인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차명 계좌, 사채, 도박 빚, 현금 흐름까지 돈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단 10원짜리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찾아내요. 그가 내게서 뜯어간 생활비의 사용처도 포함해서 셋째, 그의 모든 통신 기록을 확보해요. 지난 1년간의 통화 내역, 메시지, 이메일, SNS 활동까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분석해서 관계도를 만들어요. 특히 의심스러운 인물들과의 접촉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박지훈이 우리 아우라그룹이나 경쟁사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줘요. 그의 게으름과 탐욕은 분명 평범한 사기꾼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배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단지 내 돈을 노린 백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한 산업 스파이인지 그걸 알아내야겠어요.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의 결혼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그룹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를 긴장시켰다. 웬체 차장님의 모든 자원과 권한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그 경계를 넘는 것도 허가하겠어요. 단, 이 모든 것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심판대에 세우는 그날까지. 그는 아무것도 알아채선 안 돼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최고의 팀을 꾸려서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충성심과 함께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받은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초의 여사, 박지훈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조사해요. 그녀의 재산 상태, 주변 관계, 약점까지. 그녀는 아들의 범죄를 방조한 공범이자 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입니다. 그녀 역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예를 갖춰 인사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은주로서의 미련과 상처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분노와 명확한 목표 의식뿐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것이다. 그의 거짓된 삶과 추악한 본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강서연은 다시
아우라그룹의 심장이자 두뇌로 완벽하게 기능했다. 그녀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했고 신규 브랜드 론칭 전략을 검토했으며 까다로운 이사회 임원들을 한마디로 제압했다. 직원들은 다시 돌아온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더 날카롭고 냉혹해진 그녀의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아무도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서울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가난한 아내를 연기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려한 일상 속에서도 그녀의 신경은 다른 곳을 향해 뻗어 있었다. 김민준 실장이 이끄는 비밀 정보팀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박지훈의 주변을 촘촘히 옥죄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매일 밤 모두가 퇴근한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김 실장이 보내오는 중간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박지훈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고 부패했는지를 나날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받은 생활비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는 아내의 직장을 과장하며 곧 큰돈이 생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리고 다녔다. 심지어 서연의 가짜 신분인 이은주의 이름으로 소액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삶은 거짓과 허영, 그리고 끝없는 탐욕으로 이루어진 모래성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증상일 뿐. 병의 근원은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터였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중요한 디자인 총괄 회의가 끝난 직후 김 실장이 조용히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손에는 일반적인 서류 파일이 아닌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암호화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사무실 문을 잠갔다.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둘만의 공간.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차스군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 실장은 태블릿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숫자, 그리고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박지훈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먼저 금전적인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아우라그룹의 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정확히는 저희 그룹의 작은 자회사인 아우라 텍스타일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허위 경비 청구를 통해 약 8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아우라 텍스타일은 그룹 내에서도 존재감이 거의 없는 오래된 원단 수입 업체였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에게는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데. 그는 아우라 텍스타일의 재무팀장을 의도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재무팀장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주식 투자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자신이 터머소 회장님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곧 그룹의 요직에 앉게 될 것이며 협조하면 퇴직 후의 삶을 보장해주겠다고 그를 회유했습니다. 회장님의 결혼 사실이 극비였기 때문에 재무팀장은 그 말을 믿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그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재무팀장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떨어지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겠죠. 김 실장.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김 실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 중앙에는 박지훈과 낯선 남자가 어두운 카페 구석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 박지훈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이 남자는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기업 정보팀 소속 일명 산업 스파이로 저희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인물입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
그 이름이 나오자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넥서스는 지난 10년간 IT와 패션 업계에서 아우라 그룹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여온 숙적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아우라 그룹의 신기술과 디자인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교란시켜왔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나 사기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배신 행위였다.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인 아우라 그룹을 향한 공격이었다. 박지훈은 지난 2달간 총 5차례에 걸쳐 이 남자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아 도박 빚을 청산하고 유흥비로 사용했습니다. 김 실장은 박지훈이 넥서스에 넘긴 정보 목록을 화면에 띄웠다. 네오머간 정보는 다행히 그룹의 핵심 기술이나 1급 기밀은 아닙니다.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분기 저희 주력 스마트워치 신제품의 마케팅 전략 전체, 패션 부문의 FW 시즌 미공개 디자인 시안 일부, 그리고 저희가 M&A를 검토 중이던 스타트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과 시장 점유율 하락,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대한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피해는 막심했다. 특히 마케팅 전략 유출은 다음 분기 사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녀가 이은주로서 가난한 아내를 연기하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박지훈은 등 뒤에서 그녀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의 인간성을 시험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팔아넘기고 있었다. 서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의 탄식이 아니었다. 배신의 깊이가 상상을 초월했을 때 터져나오는 차가운 분노와 허탈함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최소한의 인간성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영혼 없는 포식자일 뿐이었다. 김 실장은 조용히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지금 그녀가 느낄 배신감의 무게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폭풍의 눈처럼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함이었다. 그 쥐새끼는 우리가 아니라 넥서스를 선택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박지훈에게 약속한 게 뭐죠? 단순히 돈뿐만은 아닐 텐데. 조사 결과 넥서스는 박지훈에게 아우라그룹의 내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넘겨주는 대가로 넥서스 홍콩 지사의 임원 자리를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용 가치가 닿으면 헌신짝처럼 버려질 거짓 약속일 뿐입니다. 그렇겠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넘어 셔리라인을 넘어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넥서스 타워를 향하는 듯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전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우리 집안의 치즈를 훔치는 수준이 아니라 집 전체를 불태우려 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겠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좋아요. 서연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사냥을 앞둔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쥐새끼가 덫에 걸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알아요. 김 실장. 무엇입니까? 내어 큰 치즈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거대한 치즈를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더 깊은 덫 안으로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김 실장은 그 미소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다. 적들을 역이용하여 판 전체를 뒤엎으려는 거대한 방역의 서막이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R&D 센터의 프로젝트 제니스 관련 파일을 내 사무실로 가져와요. 우리가 함정 수사를 위해 만들어둔 그 가짜 프로젝트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부터 쥐새끼에게 독이 든 치즈를 먹여줄 시간이니까요. 강서연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에는 프로젝트 제니스, 프로젝트 제닛라는 코드네임과 함께 복잡한 기술 로드맵, 예산안, 인력 구성표 등이 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허상이었다. 프로젝트 제니스는 아우라 그룹의 정보 보안팀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만들어 놓은 일종의 허니팟, 즉 적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그럴듯하다 못해 혁명적이었다.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스마트폰, 자동차, 건축 등 산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이 이 정보를 본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강서연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었다. 김 실장, 프로젝트 제니스의 서류상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서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치밀하고 무서웠다. 실제 연구원들의 이름을 명단에 포함시키고 가짜 주간 보고서와 회의록을 시스템에 업로드해요. R&D 센터의 가장 보안 등급이 높은 구역에 제니스 랩이라는 현판을 걸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것처럼 통제하고요. 심지어 작동하지 않는 시제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배치하다 해요.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넥서스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가짜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보안팀과 R&D 기획팀에 지시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회장님과 저, 그리고 핵심 실행 인력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겁니다. 김민준 실장은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다.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그들의 신뢰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공작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를 던지는 방식입니다. 박지훈이 이 정보를 스스로 발견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밀을 훔쳤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의심 없이 넥서스에 가져다 바칠 테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쥐새끼를 덫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 아우라 텍스타일의 그 재무팀장, 그를 이용해야겠어요. 서연이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미 박지훈에게 한번 협력한 전적이 있고 금전적으로도 궁지에 몰려있죠. 박지훈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만만한 정보원일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조월순 차튼 번째단인 자고 김 실장이 직접 그를 만나세요. 공식적인 내부 감사팀장 자격으로 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를 압박해요. 감옥에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해서 마지막 기회를 얻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그녀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했다. 그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때 그에게 실수인 척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김 실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프로젝트 제니스 1급 기밀이라고 적힌 파일을 보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 파일은 우리가 준비한 가짜 미끼고요. 그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분명 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더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재무팀장이 박지훈에게 정보를 넘기면 박지훈은 그것을 들고 넥서스와 거래를 시도하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넥서스는 정보의 출처가 아우라 그룹 내부, 그것도 재무팀이라는 사실에 더 신뢰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월척을 낚았다고 확신하게 되겠죠. 모든 계획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서연은 스크린에 떠있는 박지훈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사진 속 그는 비싼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그녀는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천박한 탐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탐욕이 바로 그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넘겨줄 정보에도 등급을 매겨야 해요. 처음에는 맛보기로 비교적 덜 중요해 보이는, 하지만 충분히 구미가 당길 만한 정보를 넘겨줘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개요나 참여 인력 명단 같은 것들. 서연은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이제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장을 지휘하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넥서스가 그 정보를 확인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해오면 그때 진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인 것처럼 위장한 트로이 목마를, 그 데이터는 겉보기에는 완벽해야 해요. 넥서스의 연구원들이 수백 번을 검증해도 오류를 찾아낼 수 없게.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심어놓은 치명적인 오류 코드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오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품 양산 단계에 들어섰을 때, 혹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설비 라인을 구축한 후에야 발견될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 예를 들어, 특정 온도나 압력에서 디스플레이의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연쇄적으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들이 실패의 원인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허공에 날린 후일 겁니다. 김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의 계획은 넥서스의 프로젝트 하나를 망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넥서스의 차세대 기술 개발 부서 전체를 몇 년간 후퇴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들며 천문학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힐 가공할 만한 계략이었다. 박지훈과 넥서스가 이 가짜 정보에 열광하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겨요. 법정에 섰을 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 나는 다시 이은주로 돌아가야겠어요.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 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니요. 걱정 말아요. 김 실장, 이제는 연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일 뿐. 그는 나를 자신의 가장 안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겠죠. 멍청하고 순종적인 아내, 그가 가장 방심하는 곳에서 나는 그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증거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낼 겁니다. 가정폭력, 사기, 그리고 배신에 대한 모든 것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추악한 연극의 마침표를 자신의 손으로 찍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김민준 실장은 아우라 텍스타일의 낡은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재무팀장에게 악마의 제안을 건넸다. 모든 것은 강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서연은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을 뒤로하고 그녀가 경멸에 맞지 않는 그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으로 향하는 채 몸을 실었다. 옷차림은 다시 초라한 이은주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제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한 사냥꾼이었다. 거대한 그물이 펼쳐졌고 맛있는 미끼가 던져졌다. 이제 탐욕스러운 사냥감들이 그물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직 냉혹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강서연이 이은주의 모습으로 허름한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예상대로 어색하고 불편했다. 박지우는 갑자기 돌아온 그녀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대했다. 그는 그녀가 집을 나갔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서연은 완벽하게 순종적이고 겁에 질린 아내를 연기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에 너무 힘들어 잠시 머리를 식히려 친척집에 다녀왔다고 둘러댔다. 그녀의 눈물과 애원은 지훈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만족시켰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 관계의 갑이라고.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다시는 허튼 생각하지 마.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니까. 그는 그렇게 선심 쓰듯 말하며 그녀를 용서했다. 서연은 속으로 냉소를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함정의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다. 사냥감은 사냥꾼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안심하고 있었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 부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아우라 텍스타일의 재무팀장이었다. 지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되십니까? 접니다. 김진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부장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는 듯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지훈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김 부장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오늘 본사 감사팀장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경비건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엄청난 걸 봐버렸습니다. 김 부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영의는 서연의 지시대로 완벽했다. 감사팀장 책상 위에 1급 기밀이라고 적힌 파일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제니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기술 개발 프로젝트 말입니다. 프로젝트 제니스, 지훈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돈 냄새를 풍기는 정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뭔데? 투명 디스플레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저도 자세한 건 못 봤지만 이것만 성공하면 아우라 그룹이 앞으로 30년은 먹고 살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넥서스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요. 김 부장은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지훈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넥서스, 그의 비밀스러운 돈줄. 만약 이 정보를 넥서스에 넘긴다면 그는 지금껏 받아온 푼동화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쥘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그 파일 빼돌릴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잠겨들었다. 미쳤습니까? 그러다 걸리면 우린 끝장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밤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대신 이번 건은 액수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걱정 마. 당신 몫은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 일이나 제대로 처리해. 전화를 끄는 지훈의 얼굴에는 흥분과 탐욕이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일 기회를 잡았다고 착각했다. 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서연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저런 하찮은 여자와 이런 비좁은 집에서 썩고 있을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넥서스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고 유능한 정보원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목소리를 깔았다. 나다. 엄청난 걸 물었다. 뭐원데? 시시한 거면 끊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거만했다.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 프로젝트 제니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짧은 침묵 끝에 담당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확실한 정보인가? 내 정보원은 의심할 필요 없어. 그룹 내부의 핵심 인사니까 데이터를 원한다면 이번엔 판돈을 제대로 올려야 할 거다. 지훈은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으며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넥서스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후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지훈은 김 부장에게서 넘겨받은 USB를 넥서스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현금이 가득 담긴 돈 가방을 받았다. USB 안에는 서연이 지시한 대로 프로젝트의 개요와 참여 연구원 명단 등 구미를 당기지만 핵심은 아닌 맛보기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양주와 비싼 안주거리가 들려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돈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다. 지퍼 사이로 삐져나온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보았어. 이게 바로 내가 돈 버는 방식이야. 지우는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술과 성공에 취해 그의 눈은 풀려 있었다. 당신처럼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 푼 깎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남자는 이렇게 한 방에 크게 벌어야 하는 거야.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서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당신도 이제 이런 싸구려 옷 좀 그만 입어. 내가 조만간 명품으로 싹 다 바꿔줄 테니까 어디 가서 내 아내라고 하기에 창피하지 않게.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먹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미끼를 물었고 그 맛에 중독되어 버렸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에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순진한 질문은 지훈의 허영심에 불을 지폈다. 나 박지훈이야. 나한테 위험한 건 없어. 이건 내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돈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나 쓰면서 조용히 집안일이나 해. 그는 양주병을 따서 그대로 병나발을 불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몰래 켜놓은 소형 녹음기에 담았다.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그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될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훈의 씀씀이는 헤퍼졌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고 명품 시계와 옷을 사들였다. 그는 더 이상 이은주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찾아내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했다. 그는 완전히 자신에게 도취되어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그물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넥서스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우는 서연이 옆에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그래, 정보는 확인해 봤나? 내가 말한 대로지. 정보는 확실하더군. 윗분들도 아주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말인데, 본론으로 들어가지. 핵심 기술 데이터. 언제쯤 가져올 수 있지? 가격은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건 보통 물건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려. 그리고 이번엔 현금만으로는 안 되겠어. 뭘 원하나? 넥서스 홍콩 지사, 임원 자리, 약속한 대로 이행해. 지훈은 자신이 엄청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피식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알겠다. 데이터만 가져와. 자리는 마련해두지. 전화를 끊은 지훈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넥서스 담당자와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메인 데이터를 가져와라. 마지막 기회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경멸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실험실의 표본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즐길 시간이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독이 든 치즈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 이제 쥐새끼가 그것을 삼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다. 탐욕의 열차는 멈출 줄 모르고 파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박지훈이 프로젝트 제니스의 핵심 데이터라고 믿는 것을 넥서스에 넘긴 지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곧 양산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강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넥서스의 CEO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프로젝트 엔젠이라는 이름의 기술을 소개했다. 이름만 교묘하게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은 아우라그룹이 흘린 가짜 정보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넥서스의 주가는 폭등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예상보다 더 과감하게 나오는군요. 서연의 곁에 서 있던 김민준 실장이 말했다. 저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승인했다는 내부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좋아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낚싯줄을 너무 빨리 당기면 고기가 미끼를 뱉어버리는 법이죠. 저들이 독이 든 미끼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봤냐고 내가 해냈어. 이제 곧 나는 넥서스의 임원이 될 거고. 당신도 이런 쥐구멍 같은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성공의 주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역겨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아내를 연기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저는 좀 무서워요. 이렇게 큰일인데 나중에 탈이 나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 이 박지훈만 믿으라고. 이제 세상은 내 발 아래야. 그의 오만함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어머니, 최의 여사를 만나야 했다. 서연은 정성껏 끓인 죽과 약을 챙겨들고 최의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거액을 손에 쥔 이후 최의 여사는 박지훈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다. 지훈은 더 이상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고 가끔 던져주는 푼돈 외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아들에게 맞았던 충격과 배신감으로 최의 여사는 몸져 누워 있었다. 어머님, 저 은주예요. 좀 어떠세요? 문을 열어준 최의 여사의 모습은 몹시 초라했다. 부어있던 뺨은 검붉은 멍으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집 안은 제대로 치우지 않아 어수선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앞에 죽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최 여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연의 조용한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걱정돼서 와봤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셔서. 걱정 네가 날 걱정해. 내 아들놈은 돈 좀 생겼다고 애미 얼굴도 안 비추는데. 최 여사의 목소리에 아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이것이 서연이 원했던 반응이었다. 지훈 씨, 요즘 많이 변했어요. 저도 가끔은 무서워요. 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그 사람, 요즘 매일같이 술 마시고 큰 소리치고 어머님을 그렇게 때리던 날.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서연이 그날의 일을 언급하자 최의 여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날의 충격과 굴욕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말도 마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흑흑. 내가 평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 걸까요? 그이가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쩐지 불안해요. 어머님,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이러다 우리까지 다 잘못되는 거 아닌지. 서연은 교묘하게 최 여사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아들에 대한 원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최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에게 버림받고 병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업은 무슨 그놈이 하는 게 다 그렇지? 전부 사기 도박에 네가 모르는 빚도 산더미였어. 최 여사는 아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이 던진 결정적인 질문에 그녀는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럼 어머님을 때린 것도 다 돈 문제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럼 그놈이 지가 무능해서 돈 못 버는 걸 나한테 화풀이한 거지?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한 놈. 최 여사의 입에서 아들의 폭행 사실을 시인하는 말이 명확하게 흘러나왔다. 녹음기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최 여사를 위로하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그래도 몸 잘 챙기세요. 제가 또 들를게요. 문을 나서기 전. 최 여사가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예, 너는 지훈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저놈은 벌 받아야 해. 꼭 벌 받게 해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아들에 대한 저주였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집을 나섰다. 가련한 여자였다. 아들을 괴물로 키운 것도 자신이었고 그 괴물에게 잡아먹힌 것도 자신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동정심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실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넥서스, 엔젠 공식 사전 예약 캠페인 시작!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최종 단계 실행을 위한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곧 거대한 폭풍우가 쏟아질 기세였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적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고 이제 그 안에 누워 흙이 덮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김 실장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아우라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은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부당 기술 탈취에 대한 대응 방안. 박지훈 씨도 주주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의 가장 고요한 눈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내일이면 이 길고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내릴 것이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아우라그룹 타워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최고급 가죽 의자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젯밤 늦게 전달된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에 의아해하면서도 넥서스의 기술 발표에 대한 중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 상석과는 가장 먼 자리에 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이 결혼 선물로 사준 얼마 안 되는 주식을 근거로 주주 자격으로 당당히 이 자리에 참석했다. 어젯밤 김민준 실장에게 직접 참석 통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이것이 드디어 자신이 아우라그룹의 경영진 앞에 화려하게 등장할 기회라고 착각했다. 그는 비싼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오만한 표정으로 다른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곧 이 회사가 위기에 빠지고 자신은 넥서스의 임원이 되어 이들을 내려다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에 젖어 있었다. 약속된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먼저 들어선 것은 김민준 실장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한 얼굴로 문 옆에 서서 허리를 숙였다. 강서연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회의실 안으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정장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완벽했고 그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차갑고 깊었다. 그녀는 아우라그룹의 절대 군주, 강서연 회장이었다. 박지훈은 그 여성을 보고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저 여자, 저 얼굴, 저 눈빛, 자신의 집에서 밥이나 하던, 순종적이고 가난했던 아내 이은주가 아니던가.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이은주의 흔적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위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모두 앉으시죠? 강서연이 테이블 상석,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오직 박지훈만이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입이 멍청하게 벌어졌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거기 서 있는 분도 앉으시죠. 박지훈 주주님, 서연이 처음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벌레를 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꿈인가?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넥서스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신기술 엔젠 때문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것은 명백한 기술 탈취입니다. 당장 법적 대응을. 아니요.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이것은 기술 탈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를 저들이 덥석 문 것뿐이니까요. 이것은 소송전이 아니라 사냥의 결과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그룹 내부에 숨어 정보를 팔아넘긴 쥐새끼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박지훈이 어두운 카페에서 넥서스의 산업 스파이와 만나 USB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조작이야. 누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서연은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박지훈의 차명 계좌로 넥서스 측에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우라 텍스타일에서 횡령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허위 경비 청구 서류가 연달아 나타났다. 박지훈 씨, 서연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아우라 그룹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이며 자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아니라고 네가 어떻게? 이은주. 지우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가짜 이름을 불렀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당신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시켰다. 회의실 전체에 한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그놈이 지가 무능해서 돈 못 버는 걸 나한테 화풀이한 거지.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방덕한 놈. 최 여사가 아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울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임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기업의 정보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까지 폭행한 인간 쓰레기. 그들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였다. 이건 거짓말이야. 저 늙은 여자가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달려들 것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양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이 그의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박지훈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마음대로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회의실을 지배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어. 당신이 건드린 건 순한 양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사자였어. 그녀는 박지훈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은 내게서 돈을 훔친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내 자존심을,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모욕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의 인생 전체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비쌀 거다. 서연은 몸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희열도, 복수의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더러운 것을 치워버린 후의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경찰에 연락해요. 여기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친 도둑놈이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페류나도 하나 있다고. 그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 실장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박지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린 채 절규했다. 안 돼, 서연아.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실 밖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박지훈이 그토록 어리석게 얕보았던 여자의 손에 의해 그의 거짓된 인생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지훈의 절규는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닫히면서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남자는 이제 겁에 질려 울부짖는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했다. 회의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임원들은 충격과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들의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난 몇 달간 거대한 연극의 관객이었으며 자신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얼마나 냉철하고 무서운 전략가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강서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방금 더러운 벌레 한 마리를 치운 것처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이 사태를 그룹의 기회로 전환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이라는 개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인생과 아우라 그룹의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임원들은 그녀의 초인적인 평정심에 감탄하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의에 집중했다. 서연은 김민준 실장에게 지시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요. 30분 후에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넥서스의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 행위와 그 배후에 있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전부 공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법무팀은 넥서스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영업 방해, 지적재산권 침해 시도, 기업 이미지 실추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동원해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에 임원들은 혀를 내둘렀다. 박지훈의 체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이 준비한 진짜 심판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타워 1층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지훈이 경찰들에게 연행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우라 그룹 박 부차시장 박오 남편,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 경쟁사 넥서스, 기술 탈취 시도 연루 의혹, 재벌가 스캔들, 그 진실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 뉴스 포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30분 후 약속대로 강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박지훈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 모든 초점을 넥서스의 불법적인 행위와 아우라그룹의 피해에 맞추었다. 아우라그룹은 수개월 전부터 경쟁사의 부당한 기술 탈취 시도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흘리는 함정 수사를 통해 오늘 그 배후와 실행범을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이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박지훈과 넥서스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넥서스가 발표한 엔센 기술이 아우라의 가짜 프로젝트 제니스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 자료가 공개되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아우라그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도 경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는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대한민국 산업계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등을 돌렸다. 그들이 수천억을 투자한 엔젠 프로젝트는 이제 세기의 사기극을 상징하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박지훈의 탐욕과 넥서스의 오만이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초의 여사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TV를 통해 아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은 울부짖고 있었고 앵커는 그녀가 아들의 폭행 사실을 증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밖에는 경찰관과 법원 집행관들이 서 있었다. 최미숙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박지훈 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박지훈 씨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집행관이 내민 서류에는 붉은 글씨로 압류라고 적혀 있었다. 아들이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썼고 그 보증인으로 그녀를 내세웠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까지 잃게 되었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비명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며느리를 학대했던 그녀의 과거는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 그녀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늦은 밤. 강서연은 다시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마지막 보고를 했다. 넥서스 CEO는 오늘부로 사임했습니다.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우라 텍스타일의 재무팀장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초의 여사는 현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곧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모든 것이 회장님의 계획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꼭 수고했어요, 김 실장.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이은주로 살던 시절, 박지훈과 유일하게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그 시절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어 말없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조각난 사진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로써 그녀의 인생에서 박지훈이라는 오점은 완벽하게 지워졌다. 승리는 완벽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씁쓸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맨 얼굴을 너무나도 깊숙이 들여다본 탓일까.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폐허가 된 전장을 수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이 상처와 경험을 통해 그녀는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했다. 강서연이 던진 거대한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은 대한민국 산업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우라그룹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세기의 사기극으로 몰락한 후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강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정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넥서스의 핵심 자산과 우수 인력들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흡수 합병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과 글로벌 유통망은 아우라 그룹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한때 숙적이었던 거대한 기업은 이제 아우라라는 이름 아래 해체되고 재편되었다. 사람들은 강서연에 냉혹할 정도의 정확한 판단력과 무서운 추진력에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오늘도 서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과거 넥서스의 연구소였던 곳을 에우라 퓨처랩으로 개편하고 그곳에서 차세대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최고 경영자로서 보고서만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직접 현장에서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자신의 모든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었다. 화엔쟁 회장님, 이 부분의 전력 효율을 5%더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젊은 수석 연구원이 흥분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부드러운 미소였다. 좋아요, 박사님. 한번 들어보죠. 그녀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된 것이었다. 열정과 실력,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는 능력. 그것은 그녀가 이은주로서 치렀던 값비싼 수업료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모든 업무가 끝난 늦은 저녁,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지난 몇 달간은 거의 사무실에서 생활하다시피 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쳐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김민준 실장이 얼마 전 보고했던 내용이었다. 박지우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산업기술 유출, 수억 원대의 횡령, 사기, 그리고 존속폭행. 그의 죄목은 너무나도 많고 무거웠다. 그는 법정에서 끝까지 강서연의 음모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를 평생에 걸쳐 곱씹으며 살아가야 할 터였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의 삶 또한 비참했다. 집을 잃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그녀는 허름한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었다. 아들의 범죄에 연루된 페류나의 어미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식당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과거. 화려하게 치장하고 백화점을 누비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그녀는 그저 삶에 지친 늙은 여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이 내뱉었던 독한 말들과 아들을 괴물로 키워낸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서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들의 몰락에 대해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인과응보.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이은주가 되어 겪었던 모욕과 배신. 그 기억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강함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단단한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신뢰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서연은 더 이상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인생은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아우라 그룹 타워의 옥상 헬리패드에 섰다. 시원한 아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그녀의 발 아래로 깨어나는 도시. 서울의 정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 사랑하며 이끌어 나가야 할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때 김민준 실장이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 아프리카 빈민아동을 위한 재단 설립 안건입니다.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서류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다. 그녀의 부는 이제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김 실장, 다음 일정은 뭐죠? 10분 뒤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가보죠. 올해는 어떤 멋진 인재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지 기대되는군요. 그녀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거의 악몽은 모두 끝났다. 그녀 앞에는 오직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여명,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한 인간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세상을 마주할 것이었다.